네, 안녕하세요. 배지 국어학원 고일관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내신 개강에 앞서서 각 학교별 특징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시험만의 어떤 특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표를 보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별 학업 성취 사항이라는 표인데요. 분당에 소재 있는 고등학교들의 어떤 특징들을 간략하게 대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개원예고부터 한술고까지 각 학급의 인원과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별 분표 비율인데 평균이 좀 높다는 경우는 시험이 좀 쉬웠거나 아니면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평균이 좀 낮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시험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로 개원예고랑 낙생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80점대로 무난했지만 표준 편차가 6.6과 11.7 좀 적은 편인데, 이 얘기는 아이들이 표준에 몰려있다, 퍼진 분포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과 같이 보면 A와 B, 적어도 C까지 아이들이 대다수 몰려있고 D와 E에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시험을 잘 받고 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반면에 표준 편차가 좀 큰 학교들은 평균보다 아이들이 좀 퍼져 있고, 그리고 A, B, C보다는 C, D, E에 좀 아이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은 하위권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대적으로 아이들보다 좀 나은 점수를 받는다면 1등급 받기가 훨씬 더 좀 수월하다, 좀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특이사항인데, 이 표에는 각 학교별로 인기 동아리와 그 다음에 상위권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이제 동아리로서의 의미보다는 대학교 입시에서 중요한 생활기록부 있죠.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동아리들은 각 학교별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담당 동아리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잘 써주기로 유명한 그런 동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권반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대부분의 상위권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상위권반에 편성이 되는 친구들이 상위권 진학에도 훨씬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각 학교별로 편성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자소서나 면접이나 성적이 반영되니까 그 세 가지를 모두 열심히 준비하셔서 상위권반을 꼭 편입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다른지, 중학교와 얼마나 다르겠어 하겠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른 점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객관식 유형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객관식의 대표적인 유형은 중학교와 다르게 교과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작품에다가 우리가 배우지 않던, 그러니까 처음 보는 외부 작품이 같이 등장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외부 작품은 흔히 말하는 수능 유형이죠. 배우지는 않았지만 출제는 하는.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교과 작품에 대해서만 알고 그 절반은 놓치게 된다는 얘기겠죠. 수능 유형을 준비하는 저희의 어떤 준비 과정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수능 수업이겠죠. 평소에 수능 수업을 통해서 작품을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낯선 작품이 나와도 화자의 정서나 표현법이나 주제의식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수업에 들어가서도 기본적으로는 교과작품 위주로 수업을 하겠지만 별도로 그 교과작품에 연계될 만한 작품들을 주제별이나 표현상 특징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를 해서 쫙 한번 정리해주는 특강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면 낯선 작품 나와도 대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낙생고 기출이네요. 보면은 위시 가가 지금 우리 향수라는 교과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 작품이 나이덕의 땅끝이라는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처음 보는 이제 작품이 출제가 된 거죠. 이랬을 때 문제 유형은 가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거. 화자의 정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데, 이 중학교였으면 화자의 정서가 선지에 제시되거나 서술형으로 단답식으로 쓰는 정도가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지금 화자의 정서 자체는 제목 그들의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데 고등학교 때는 이 고향의 그림을 그냥 바로 고른 게 아니라 고향의 그림에 해당하는 낯선 시대를 보여주고 그 선지에서 스스로 파악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선지 자체가 외부 작품, 선지가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이 시들이 배우지 않는 시들이죠. 여기서 화자의 정서를 찾아서 고향의 그림에 해당되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수능형이긴 하지만 화자의 정서 자체는 그 구절이나 그 시의 가장 마지막에 제시되기 때문에 해당 구절의 끝부분 위주로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시를 보면 대문 밖에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라고 뒷구절에 지금 뭔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고향을 그리워한다기보다는 과거, 제목이 옛날의 그 집인데 과거에 대한 어떤 두려운 기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지나고 나면 애달다 어찌하리. 흔히 말하는 이제 뒤늦은 효도에 대한 후회라고 있는 거죠. 고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눈을 감으면 굳이 찾은 풀밭길이 개울물 돌돌돌돌 길서으로 흘러가고 백양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고요. 사양이란 시인데요. 제목부터가 좀 느낌이 오죠. 생각한다 고향을. 사실 이 작품은 저희가 외부 작품 연계 특강할 때 다뤘던 작품이에요. 정지용의 향수를 다루면서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제의식이나 이런 구성 요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언급을 했던 작품이고 그대로 출제됐기 때문에 낙생고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답을 사실 골랐습니다. 그러나 이 특강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친구들은 4번과 5번 아직 선지 남아있죠. 같이 볼게요. 4번 선지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일반적인데 이 시는 마지막에도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수용하고 달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고향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마지막 5번 그 먼 나라 아르십니까? 신석정 시인인데요. 일단 선지 자체가 어머님으로 시작하고 있죠. 굉장히 그리운 대상이죠.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깊은 산림대를 끼고 들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야장미 열매 불거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이것도 역시 아까 정지용 향수 그 다음에 사양처럼 고향의 풍경이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헷갈렸던 선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5번 같은 선지를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낙생고 친구들 중에서도 5번을 답으로 고른 친구들 꽤 됐습니다. 하지만 이 끝부분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먼 나라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얘기. 신석정 시인이 사실 수능 수업 때 일제강점기 시인이라는 거 저희 배웠고요. 그래서 그 먼 나라는 오지 않은, 하지만 오길 바라는 광복, 독립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앞서 과정에서 끝부분을 위주로 보면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훈련을 했거나 아니면은 외부 작품 연계 특강을 들었던 내신 때 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골랐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정지용의 향수만 가지고 풀기는 어려웠다. 그 점이 고등학교 내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볼게요. 2번 문제는 한술고 기출인데 지금 아예 보기로 낯선 지문이 나온 형태입니다. 보기 작품이 아까처럼 선지로 일부분만 나온 게 아니라 외부 작품 전지문이 나왔죠. 외부 작품 전문이 나왔고 그리고 교과 작품과의 공통점을 묻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낯선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백석의 고향이라는 시를 처음 봐요. 그래서 해석의 부담을 일단 갖고 있고 선지 구성도 보시면 알겠지만 선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보기가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 저희는 교과 작품을 이미 정확히 정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교과 핵심으로
선지를 제거하자. 선지 구성도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중간에 쉼표로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중간에 쉼표를 기준으로 한번 끊어보시면 앞에는 이 가작품, 원래 교과작품에 대한 설명이고 뒷부분이 보기에 대한 어떤 설명인데 그걸 꼼꼼하게 다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이 교과작품, 향수잖아요. 그래서 향수만 가지고 선지를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남은 경우의 수에서 보기까지 같이 본다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가해 화자는 시간이 흘러도 따뜻한 인심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기뻐하고 하고 멈춰야겠죠. 일단 향수는 고향의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작품이지 고향 사람들,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작품이 아니라는 건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읽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2번 가해 화자는 시골집 방 안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노년의 서글픔을 느끼고 자 끌어야겠죠. 지금 향수라는 작품은 아까도 말했지만 고향에 대한 얘기지 아버지 노년의 서글픔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아니에요. 물론 이 부분은 되게 지역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학교별로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시험을 출제한 한솔고에서는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솔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내신 수업 때 아이들의 필기를 다 걷어서 한 번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해 화자는 낭만적이고 감각적 표현으로 고향에 대한 그림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렇게 끝내야겠죠.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고향의 풍경을 묘사한 고향에 대한 얘기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후보로 둘게요. 그럼 4번 가해 화자는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며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나고 고향에 대한 과거의 평화로운 모습에 대한 그림이지 지금 떠돌이, 유랑민, 슬픔 이런 내용은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는 내용이겠죠. 자 마지막 5번 가해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길 희망하고 보존되길 희망한다는 거는 현재나 미래지향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향수는 이미 과거의 기억들에 대한 얘기,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끄집어서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지 현재나 미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3번이 충분히 용의자다, 정답이 후보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백석의 고향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보기의 화자는 의원의 손길을 통해 따스한 고향의 정을 느낀다. 따스한 고향의 정이 아마 주제인 것 같아요. 화자의 정서 태도죠. 그럼 백석 고향의 끝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을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다 있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절의 거의 끝부분에 화자의 정서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도 의원의 따스한 손길을 통해서 고향의 어떤 정을 느끼고 있다. 맞는 선지겠죠. 그래서 외부 작품이 나와서 굉장히 부담감이 크겠지만 이렇게 외부 작품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에서는 교과의 핵심으로 선지를 제거한 후에 남은 부분을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좀 까다롭긴 하죠, 확실히. 정지용이 향수만 알아서는 풀 수 없는 문제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좀 볼게요. 3번 문제는 방금 봤던 것처럼 내용적인 어떤 출제 요소가 아니라, 즉 화자의 정서가 아니라 형식 문제, 즉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계엄고에서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왜 높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중 밑줄 친 금빛 게으른 울음과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감각의 천이 방향과 종류가 모두 동일한 침상이 사용된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감각의 전이라는 낯선 용어가 나왔어요. 중학교 때는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중학교 때는 이거를 기껏해야 공감각적 침상이라고 배웠겠죠? 공감각적 침상. 두 개의 감각이 동시에 제시될 때 흔히 공감각이라고 배웠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단순히 두 개의 감각이 같이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하나의 감각으로 옮겨갔다, 전이 됐다. 그게 포인트가 되고 그거 자체를 묻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 됐는지 그 방향까지 묻는 문제로 물어보는 이 문드라고 하죠. 이 문드 자체를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감각의 전이의 이 전이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자, 팁을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S의 V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S가 이제 주어를 말하고요. 주어. V가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공감각, 즉 감각의 전이가 이제 드러난 구절에서 어느 단어가 주어고 어느 단어가 서술어인지를 구별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문두에 나온 금빛 게으름 우선 한번 볼까요? 여기서 금빛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울음이 금빛이라고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울음이 지금 금빛이라는 얘기구나. 얘가 지금 주어가 되겠고 금빛이 서술어가 된다면 울음이란 거는 귀를 따갑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감각이고 그다음에 금빛이란 건 역시나 눈으로 보는 감각이겠죠. 시각.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청각의 시각화를 찾아라. 두 번째 우리 문두의 예를 들면 니은이죠.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그래서 주어는 밤바람 소리겠죠. 밤바람 소리는 청각 그리고 말을 달리는 거는 달리고 간다는 뜻이니까 시각이겠죠. 역시 청각의 시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사실 3번이었는데 3번까지 접근하기 사실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3번도 왜 정확히 어느 감각에서 어느 감각으로 전이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일단 주어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역시 여기서는 태양이 주어겠죠. 금으로 타고 있는 태양이 주어가 되겠고 그다음에 울린다라는 게 서술어가 되겠죠. 그럼 금으로 탄다라는 건 역시 시각입니다. 시각. S의 부여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시각의 울림, 청각하겠죠. 그래서 다른 감각들은 청각에서 시각이 됐지만 3번만 시각에서 청각으로 방향이 반대였다는 걸 아는 게 중요했죠. 근데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팁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공식도 알아야 되겠지만 선지 자체들이 다 낯선 작품들이에요. 역시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지금 3번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 표현법 문제지만 거기에 선지가 수능형이었다. 문제 배점도 지금 거의 5점에 가깝죠. 4.7점. 이 문제를 풀린 친구는 거의 5점 가까이 깎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법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 봤던 개원예고와 비슷한 어떤 문제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감각의 전이만 묻고 있지 감각의 전이 방향까지 묻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아까 개원예고는 쉽다고는 하지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들이 다 외부 작품이라는 거. 단순히 단답형이나 감각의 전이라는 선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외부 작품에서 감각의 전이를 구별하는 것 자체는 역시 난도가 높다. 그래서 수능형이 역시 변별력을 유도하고 이 문제들을 맞춰야 상위권에 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객관식 유형, 마지막 객관식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문은 가실이 고려가요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지문은 진달래꽃 교과 작품이죠. 그 다음에 나지문이 황진이의 외부 작품 기생시조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고려가요는 저희가 이제 필수 작품들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 이미 선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시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갈래상의 특징이죠. 기본적으로 고려가요를 배울 때 고려가요의 특징들을 배우는데 그 정도 내용 우리 이미 배운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미 일단 그 선지 자체가 굉장히 길고요. 다 맞는 말처럼 보이게끔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답에 해당하는 그 선지는 딱 한 단어만 특이한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 고려가요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선지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 선지를 다 읽어도 정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2번 내지고 3번 정도 다시 읽을 수도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정답은 2번이었는데 그 2번 선지에 딱 그 한 단어 바로 유학에 관념적돼요. 바로 유학이란 단어가 일단 문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려가요는 서민들에 대한 이야기, 서민들의 사랑 이야기, 어떤 일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양반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반들 자체가 유교적인 내용을 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지만
유학이 일단 일상적인 어떤 그 가치관이 되는 거는 고려 말이나 조선 초나 돼야 등장하는 작품이고 이 고려 시대에 전반적으로 등장했던 고려 시대에는 사실 적용이 안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자습서에는 사실 고려가요의 유학적 특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개념 자체는 언급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이 담당 개원여고 선생님이 고려가요는 서민들의 내용이니까 유학적인 내용은 안 나오겠네라고 한마디 던지시고 지나간 경우였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이 유학은 나오지 않는다고 체크했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구나라고 알 수 있었지. 사실 기본적인 참고서나 잡서에 정리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선지를 읽다가 정확히 유학이라는 단어를 찝지 못했다면 계속 답이 헛도는 읽어도 정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가래상의 특징 문제는 맞지만 학교 필기가 굉장히 중요했다. 학교 필기의 중요성. 문제에 나온다고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이거는 뭐뭐 하겠지? 안 나오겠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건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아 라고 했는데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강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필기해 놓은 거를 다 보면서 이거는 안 나온다고 했지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참고서적인 내용, 자습서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 말고 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거를 보고 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다, 함정으로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6번 같은 경우도 낙생구 문제인데 역시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가 역시 선지가 수능형이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가 외부작품이라서 수능형이다라는 걸 역시 알 수 있죠. 이제 익숙하죠. 이런 유형들은 앞에서도 봐왔고 이런 게 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8번은 제가 적진 않겠지만 성남외고 기출 문제들인데 가나다의 어떤 공통점을 찾는 문제예요. 7번과 8번은 여러 작품의 공통점 문제인데 이건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기본 작품, 교과 작품이 하나 있고 혹은 두 개 있고 나머지가 이제 외부 작품이 섞여 있을 건데 교과 핵심으로 접근하면 된다. 교과 핵심으로 선지를 제거하자. 그리고 남은 선지 중에서 이제 낯선 작품들의 정서 태도나 표현법을 체크한 다음에 그 남은 선지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역시 특정 학교뿐만 아니라 웬만한 분당 지역 고등학교 시험이죠.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외부 작품들이 나오고 공통점 찾는 문제도 역시 자주 출제된다. 그래서 외부 작품에 대한 대비와 교과의 실정리가 완벽히 이 두 가지가 모두 되어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이제 9번 문제인데요. 이제 역시 표현법이죠. 표현법인데 답은 역설법이에요. 사실은 역설법인데 역설법을 쓰거나 혹은 역설법을 고르는 게 아니라 역시 1번부터 5번까지 낯선 지문이 나오고 그 안에서 스스로 분석을 하고 표현법까지 끄집어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지난주에 저희가 수능 수업 때 이 신석정의 시를 수업했는데 그때 역설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뒤가 모순되는 어떤 개념이 나오면은 논리적 모순이고 그것이 역설법이다. 지난주에 그 배운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그 슬픈 생활이 좋다라는 이 모순이 역설법이라고 배웠는데 여기 답이 1번이었거든요. 신석정 역시 같은 작가 신석정의 대숲에 서서고요. 두 번째 줄 보면은 한사코 서러워 대숲은 좋더라. 그러니까 서러운데 대숲이 좋다. 그러니까 서럽다와 좋다라는 이 모순된 감정 역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역시 역설법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수업 때 신석정 같은 작가의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을 이미 배운 친구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고 평소에 수능 수업 때 배웠던 개념들 그리고 내신 기간의 핵심 정리 이 두 가지가 조합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 객관식 문제였고요. 역시 객관식도 기본적인 교과 말고 외부 연계에서 변별력이 나온다는 결론이 이제 나왔고요. 그 뒤에는 이제 서술형, 고등학교 서술형은 어떻게 다른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서술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서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 서술되는 그 문제에 유도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배점은 적게는 5점, 많게는 10점짜리 문제도 있어서 한 문제를 틀리면은 두 개 정도 등급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조건은 결국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 아니라 점수를 깎기 위한 조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걸 싫어하거나 쓰는 연습이 안 돼 있던 친구들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시험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과 성향의 남학생들은 평소에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눈으로만 읽는 게 습관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쓰는 거 자체가 너무 싫고 쓴다고 하더라도 너무 악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무슨 글씨야? 라고 못 알아볼 때는 무조건 틀리게 처리하니까 평소에 쓰는 연습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그 해결책을 볼 수 있겠는데 평소에 저희 수능 수업에는 과제 연습 자체가 내용 정리하는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내용을 한번 옮겨 적으면서 이 시의 핵심은 이런 거고 이 소설의 작품의 핵심은 이런 거구나라고 쓰면서 자기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신 기간 중에는 서술형 특강이 별도로 있어서 조건들의 특징들을 같이 유형들을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서술형을 써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생님들이 그 첨삭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감점당할 수 있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지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번 그럼 문제를 같이 보면서 실제로 어떤 조건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불국어 기출인데요. 6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배점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10-1과 10-2, 3점, 3점, 총 6점인데 작품 자체는 김현승의 플라타나스, 그래서 교과 작품입니다. 보면은 조건 볼게요. 조건에 따라 나가 대상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계기가 드러나도록 계유의 가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일단 이 구체적으로 서술하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조건을 볼게요. 사면을 참고하여 나가 어떤 감정일 때 대상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 서술해라. 단 3년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말 것. 어떤 감정인지는 정서 태도를 찾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쓸 텐데 대상이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상과 화자의 관계까지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 조건도 있네요. 완성된 문장, 즉 종결어미 다 또는 명사형어미 의미로 서술이 돼야 되는데 이걸 까먹고 이 양식을 안 지키면 다 쓰고도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조건에 따라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도록 개요의 나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역시 구체적으로 쓰라는 말이 부담스럽겠죠? 일단 조건이 3개 있습니다. 오연을 참고하여 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인식이라는 것 자체는 화자의 주제, 즉 화자의 정서 태도인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6년에서 나가 대상과 맺고 싶어하는 관계. 역시 화자뿐만 아니라 화자와 어떤 대상이 나왔고 그 대상과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틀리지 않고 역시 정답을 쓸 수 있겠죠. 역시 마지막도 완성된 문장으로 써라. 그러니까 그냥 중학교 때처럼 내가 알고 있는 거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쓰는 연습이 제대로 안 되는 친구는 문제의 의도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고 의도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표현으로 정리해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돌마고 기출 13번 문제인데요. 김정희의 요야라는 작품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무려 점수 배점이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모르면은 최대 10점까지 틀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살 떨리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기를 보면 지금 어떤 또 다른 정보가 있긴 한데 첫 번째 문제를 바로 볼게요. 보기 1에 한시 요야에서 시적 화자가 육교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를 표현적 측면에서 쓰시오. 그러니까 요야라는 작품의 표현적 특징, 형식상 특징을 정확히 알고 정리를 한 친구들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1의 시적 화자가 윗글의 표현에 대해 느끼는 태도를 쓰는데 조건이 역시 있죠.
필요한 내용을 전부 제시하지 못했거나 당연히 감점이죠. 제대로 못 썼으니까. 문제는 내가 안다고 해서 더 쓰려고 하다가 불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모두 5어절까지만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5어절 이상 쓰는 거는 불필요한 걸로 보겠다. 그리고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쓸데없이 오히려 쓰면 감점이 되는,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정리를 해서 필요한 것만 쓸 수 있어야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쓰는 연습, 그리고 서술형 특강 때 정확히 조건들의 유형을 인지한 친구들만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까지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객관식 문제들, 그냥 교과 위주의 핵심 말고 외부 지문들, 수능형 그 문제들, 처음 보는 지문들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고배점의 이런 서술형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야지만 등급이 나온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과 위주의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들 갖고는 변별력이 생기지 않겠죠. 그건 누구나 푸니까요. 그래서 처음 보는 낯선 지문에 대한 해결 능력, 그리고 서술형 정리 능력, 이 두 가지에서 결국 등급이 결정될 거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고난도 어려운 시험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배지 국어원이 어떤 식으로 그럼 내신 수업을 진행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저희 이제 배지 국어 1등급 비결 학교별 특성에 맞추다라는 거창한 제목의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학교별로 밥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학원들은 많게는 10개의 학교, 적게는 5학교들을 이제 한 선생님이 대비를 하는데 저희는 최대 3학교만 대비를 하기 때문에 한 명의 담당 선생님이 그 소수의 학교들, 그러니까 적은 학교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필기도 걷어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관점으로 수업했는지까지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게 4개 학교, 5개 학교를 제가 만약에 담당한다면 그렇게 꼼꼼하게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3학교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학교의 특징과 연계 포인트, 외부 연계 포인트, 그리고 선생님들의 필기 포인트, 각종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2번, 우리 학교 기출문제 X파일. 저희 배지국어 학원이 그 내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연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이 끝날 때 연계 시험지들을 기출 시험지죠. 기출 시험지를 다 모아서 정리해놓고 그걸 교재를 구성해서 아이들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올해 시험에도 어떤 유사한 유형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3번, 과제와 테스트, 자기주도 학습 관리. 매주 과제도 있고요. 그 과제를 정리하면서 매주 이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매주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들이 모이면 한 학기 중간고사에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양의 어떤 테스트 연습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4번째, 우리 학교 맞춤 특강.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상 특징 같은 표현법 특강이라든지 문제풀이 특강, 그다음에 외부 작품 연계 특강,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소수형 특강까지 각종 그 학교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특강이 있으니까 교과 작품 위에 어떤 대비도 충분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학교 선생님 필기 총정리. 사실 굉장히 정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각 학교의 선생님들의 필기를 모아서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려면 되게 예쁘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앞서 말했듯이 3학교만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다음에 6번, 직전 대비 수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문제들을 기반으로 올해 어떤 문제가 비슷한 문제 나올지 예상을 해서 충분히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서술형도 유사한 문제들을 실제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날 이렇게 연습했던 친구들은 시험 당일날 충분히 긴장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평소 연습했던 대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저희 배지국어원 프로그램,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강사진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높은 등급,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라는 거 약속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만약에 혹시 내신이나 수능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배지국어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